여러분들 로컬에서 행복하세요? 네. 예, 100% 행복하세요? 행복도를 100점 만점으로 표현할 때 나는 95점 이상 한번 손들어 보세요. 95점 이상 행복하다. 계시네요, 두 분. 90점 이상 행복하다. 예, 많으시고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미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70점 이상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볼 주제가 단어로 표현한다면 로컬, 그 다음에 재생, 그리고 연결, 그리고 행복, 이렇게 한 4단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4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저는 수도권 과반 인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토 면적의 11.8%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지금 50% 이상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늘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옮겨가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더러 가라 오라 한다고 가고 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발적 이동, 인구 이동이 마치 운동처럼 들불처럼 번져가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풀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또 대도시보다 작은 중소도시에서 또 신도시보다 원도심 지역에서 또 도시지역보다 농사노촌 시골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박사 학위하고 서울연구원에서 13년,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일했던 경원대,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7년, 그리고 지금 시립대학교에서는 이제 8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공부하고 또 뭐 연구원으로 또는 대학에서 생각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편안하게 나누기 위해서 쓴 책들이 3권 있습니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천천히 재생. 이 가운데 제일 그래도 많이 팔린 책은 가운데 책이에요. 도시의 발견. 10쇄를 찍었습니다. 10쇄. 꽤 많이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을 저는 처음에는 도시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 제목에 정치란 말이 들어가면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은 아주 거센 정치 시기를 맞았죠. 2016년 겨울 촛불,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출판사에 좀 불만이에요. 오히려 정치다라고 했었으면 더 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순진하게 순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는데 도시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자본 또는 정치 권력들은 팔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팔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일들이 늘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세계 대도시들은 지하철을 가지고 있죠.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서울. 지하철은 가장 먼저 등장한 1세대 대중교통입니다. 땅속을 달리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막혀도 막히지가 않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니까 아주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죠. 그런데 지하철의 문제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건설 비용. 땅속을 파고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했던 70년대, 80년대에 1km당 1천억 원씩 들었어요. 1천억 원씩. 그럼 10km 건설하면 1조입니다. 100km 건설하면 10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해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 적자예요. 2천만 명이 살아가는 이 수도권의 지하철이 적자라면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대전이든 지하철이 흑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하철은 가장 먼저 등장한 대중교통이지만 건설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더 이상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 대중교통이 등장하죠. 유럽 대부분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노면전철 트램입니다. 트램. 이 트램은 도로 위에다 건설하니까 지하철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겠죠. 그래서 이 트램 건설비는 1km에 한 400억, 500억, 그러니까 지하철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트램보다 더 비용이 덜 드는 가성비가 좋은 대중교통이 등장합니다. 이게 3세대 대중교통이에요. 1970년대 초 브라질의 꾸리티바에서 전 세계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하철, 트램, 뒤를 잇는 세 번째 대중교통. 우리 도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뭐죠? BRT입니다. BRT. 버스 래피드 트랜짓. 우리는 이제 간선 급행버스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땅의 지하철이에요. 그리고 철도, 선로를 깔 필요 없이 버스로 지하철과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꾸리치바 씨가 74년에 처음 BRT를 개발할 때 전 세계 최초로 버스를 2대 또는 3대 연결해서 다니게 한 굴절버스가 등장합니다. 스위스 볼보사에서 처음 개발했죠. 그러니까 버스를 2-3대를 연결하니까 수용 용량이 커졌고, 그리고 버스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용 차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BRT의 이 가장 핵심 기술이 정류장인데, BRT 정류장을 꾸리치바 씨가 처음 만들 때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튜브형으로. 그리고 승객들이 이 정류장에 들어오면서 요금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BRT, 세종시 BRT 어떻게 해요? 전부 버스를 탈 때 요금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내릴 때 요금을 체크하는 것과 이 정류장에 들어올 때 체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훨씬 빠르게 내리고 탑니다. 정류장에서 버스가 공회전한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저 제주도에도 BRT 비스무리하게 이 제주와 서귀포를 가장 최단거리 연결하는 빨간색 간선버스 또는 파란색 버스를 만드는데 이 버스들의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타야 돼요. 타면서 카드 체크하다가 열어나면 또 뒷사람 기다리고. 그런데 꾸리치바의 BRT는 기본적으로 정류장을 승강장 개념으로 만듭니다. 보통 굴절버스 출입문이 5개쯤 됩니다. 또 원통형 이 정류장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승객들을 쾌적하게 보호해줘요. 우리 버스 정류장에 비 오는 날 요만한 지붕 밑에 서 있다가 버스 타려면 우산 들고 다시 접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여름에 땡볕이 비치면 아주 그냥 정류장 뒤에 가서 숨어 있어야만 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는 거죠.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버스가 도착하면 5개 문이 촥 열리고 쫙 내리고 쫙 타고 촥 하고. 이 BRT는 1km 건설하는데 지금 3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km에 1,000억, 아마 지금 지하철은 1,500원 들 거예요. 1,500짜리 지하철을 건설할지 또는 400, 500억짜리 트램을 할지 아니면 30억이면 가능한 BRT를 할지 답은 뭐예요? 답은 BRT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광주광역시가 2기 지하철을 할까 말까 시민 공론화 끝에 내린 결론은 지하철이에요. 세계 어느 도시도 지금 지하철을 파지를 않습니다. 뭐 기후위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도 계속해서 GTX니 뭐니 해서 지하철을 파고
결코 재산성이 없는 지하철을 지방의 작은 도시들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도시 정치입니다. 왜 할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보다 세요. 힘도 있고. 이것이 도시 정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도시를 갖고 또 지키고 오래오래 누리려면 시민들도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도시 정치를 꿰뚫어보고 좋은 단체장을 뽑아야 되고 뽑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단체장이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면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도시는 어쩌면 각축장일지도 몰라요. 이 돈을 도시를 먹잇감으로 보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적당히 막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치에서 시민들이 이기는 방법은 과반수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51%. 우리 청주 시민의 51%가 분명하게 반대하는 일을 시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다 입 닫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도시정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제가 2018년인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유럽의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여행을 처음 갔어요. 처음 도착한 나라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 저녁 한 6, 7시에 호텔에 짐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호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유럽의 여름은 해가 늦게까지 떠 있죠. 환하죠. 강변에 시민들이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말하자면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이런 집 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 눈을 가장 오래 끌었던 게 이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강가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보드나 자전거로 묘기 연습을 해요. 하다가 넘어지면 막 피멍이 드는데 깔깔거리고. 이 장면을 보는데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11시까지 종일 시달리다 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있은 지 지금 15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육은 완전히 미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달라요. 그죠? 저는 애가 넷입니다. 아들 셋, 딸 하나. 한 집 아이들도 달라요. 아이들은 다 다르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좋은 교육이라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살 수 있고 저마다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시험 문제 정답 알아맞추는 능력 하나만으로 줄을 세워서 초중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있는 시립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한 1학년 우리 새내기들 면담을 하면 꽤 많은 아이들이 교수님 저는 루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루저냐? 스카이 못 갔다는 거예요. 스카이. 여러분 시립대 합격하면 루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또 시립대는 등록금이 다른 대학보다 싸니까 부모님께 효도까지 하는 정말 훌륭한 아들, 딸일 텐데 스카이 못 갔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 교육이 이게 정상일까? 대학에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또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과연 어디가 선진국일까 한참 생각하게 했던 제 책 천천히재생 책의 5장에 저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선 빛나는 성취를 거둔
선진국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실제로 행복도는 매우 낮아요. 청소년들 행복도 거의 바닥이고 뭐 OECD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행복을 측정하는 이 지표들은 거의 바닥입니다. 이혼율 높고 자살률 높고 뭐 단적인 게 요즘에 그 출산율이죠. 아이를 낳지 않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양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면도 같이 있다. 대한민국이 이 개발 시대에 눈부신 성취를 거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5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다가오는 80년대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국가의 꿈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제가 중학생 때여서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의 꿈이 뭐죠? 수출 얼마? 100억 불.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그 꿈을 80년대에 달성을 해요. 그리고 불과 15년 뒤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 $10,000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금방 $20,000, 지금 $30,000.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도시화도 50년대 서울 인구는 15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5년 뒤에 서울 인구가 500만을 넘습니다. 20년 뒤에는 1000만.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시화를 익스플로시브 그로스라는 말로 표현해요. 폭탄이 터져서 뻥 이렇게 터지듯이 도시가 커졌다 이런 뜻이겠죠. 조선시대 내내 요만했던 서울이 점점 커져갑니다. 일제강점기 36년, 44년, 49년 이렇게 주로 강북 지역으로. 그리고 강남 지역에도 한강 아래로도 서울이 이제 넓혀져 가죠. 이 한강 이남에 가장 먼저 서울에 들어온 지역은 지금의 강남이 아니라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그러니까 영등포가 서울 강남의 원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1963년에 가장 늦게 서울에 편입이 돼요. 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 리였습니다. 청담리, 신사리. 이 지역이 서울에 편입이 되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도시화가 막 이루어질 때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지역을 불렀던 지명이 영동지구입니다. 영동지구. 왜 영동지구예요?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강남에 사는 분들이 영동이라는 지명을 싫어해요. 여기에 지금 영동 고등학교, 영동여고 이런 그 학교 이름들이 남아있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막 올라가던 70년대 말에 현대아파트 앞은 논밭이었다. 이랬던 강남이 이렇게 바뀌었다. 불과 3, 40년 사이에 변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70년대 중반, 75년 이 수도권에는 31.5%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안 되는 숫자가 수도권에 살았고 이 전국의 시군,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의 인구는 대부분 5만이 넘었습니다. 이 가장 밝은 색깔이 5만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과반을 넘어버렸고 지금 시군의 인구 가운데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시군이 전체 시군의 3분의 1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고향 전주 가까이에 있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의 행정구역은 서울보다 훨씬 커요. 서울이 605제곱키로, 진안은 787제곱키로. 그런데 진안군의 지금 인구는 2만 한 5천도 지금 안 될 거예요. 2만 5천 명, 4천 명. 서울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옛날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이 헬리오시티 단지의 세대수가 9,510세대입니다. 그럼 이 헬리오시티 주민수는 얼마나 될까요? 9,500세대. 한 세대당 3명만 잡아도 근 3만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큰 진안군의 인구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만도 지금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편중, 쏠림, 불균형의 문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를 해요. 저는 도시학자로서 더는 수도권에 신도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자가 저한테 3기 신도시에 대한 의견을 묻길래 절대 안 된다. 이제 더는 수도권에 신도시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또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또 다시 이제 4기 신도시, 수도권 곳곳에 주택 공급 얘기를 하죠. 이 주택은 수요 공급이 딱딱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한정적이면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그리고 도시철도, 지하철, GTX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생각처럼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래도 강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저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던 정부라고 판단을 해요.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극약적인 처방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수도를 옮겨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렀지만 어쨌든 행정도시가 수도권을 떠나서 세종시에 만들어졌고 또 하나 노무현 정부가 힘있게 했던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길 때 굳이 신도시를 지어서 옮겼을까? 이미 지방 중소도시들은 원도심이 텅텅 비어 있는데 공공기관을 원도심에다가 집어넣어서 원도심 재생과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한다고 논밭을 갈아엎고 신도시를 지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보상가가 풀려서 이 돈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가게 하고 논밭에 만든 신도시가 자리 잡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불편을 겪어야만 하고, 그죠? 그 신도시를 채우느라 인근 중소도시 원도심은 더더욱 비고,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죠? 원주에는 신도시가 2개나 있어요.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이 도시를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은 다 뺏기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거를 알고도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치, 지역의 건설회사라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은 내가 내 임기 중에 혁신도시를 유치했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이게 확연한 자신의 성과로 생각해서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죠? 인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면 여기는 채워지지만 여기 채우느라 여기가 비고 여기 채우느라 여기가 비고 연쇄 공동화가 벌어진다. 일본에서는 지금 신도시를 재앙으로 부릅니다. 일본도 인구가 이렇게 도시에 몰릴 때 이를테면 도쿄 주변에 다마 뉴타운 이런 것들을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도 서울연구원 시절에 그 견학하러 답사를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신도시가 왜 재앙이냐면 한꺼번에 만들어진 도시가 입주한 지 30년 또는 40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학교 거의 절반이 폐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의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으면 입주할 때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3, 40년이 지나면 70대, 80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 그 자녀들은 이미 성장해서 다 떠났고 더는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폐교합니다. 지금 다마 뉴타운도 현재 상태로 절반이 폐교예요. 그래서 신도시는 재앙이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은 신개발을 했고 또 재개발을 했고 그리고 뉴타운까지 했습니다. 뉴타운은 2002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명박 시장이 처음 시작해요.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을 했던 그 명분은 강남북 균형 발전이에요. 서울의 강북이 강남에 비해 처져 있다. 제가 그때 연구원에서 이미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 강북이 이 강남에 비해 처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 연구를 끝낸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뉴타운과 같은 전면 재개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강북의 지가가 높지 않으니까 시나 구에서 주요 지역을 매입해가지고 선 공공투자를 하고, 그 공공투자를 시그널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그래서 강북의 점진적인 이렇게 피가 돌고 활력이 돌게 하는, 이제 이를테면 자율갱신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은 제안을 했지만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뉴타운은 단기간에 변화를 보여주는 화끈한 방법인데 부작용이 따르는 방법이에요. 왕십리, 은평, 기름 세 지역을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발표하는 순간 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환호했죠. 그동안에 평가 절하받았던 우리 지역, 내 땅이 이제는 제값을 받는다. 그런데 이미 땅가가 이렇게 뛰어오른 상태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을 내려면 엄청난 법률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은 아주 영리한 분이에요.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4년 동안 딱 세 가지 가지고 성공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청계천 복원, 뉴타운, 대중교통 개혁. 세 가지로. 청계천 복원도 말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청계천 복원 연구회 초기 멤버입니다. 그 원주의 토지문화관에 박경리 선생님과 살아계실 때 청계천을 더는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복원해야 된다. 그 연구회에 다양한 전공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면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마침 그때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시점이어서 시장 후보들에게 그럼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청계천 복원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임기 중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임기 중에 청계천 복원은 끝날 수 없는데도 이명박 시장은 그런 공약을 했고, 그리고 임기 중에 사업을 공사를 끝냅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 시민위원들이 다 탈퇴하고 난리를 쳤어요. 이거는 복원이 아니다. 청계천을 복원을 제대로 하려면 상류에 물이 흘러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위에서 흘러내린다. 이건 뭐 그게 어떻게 하천이냐, 어항이지.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청계천 복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사 복원이었어요. 광통교를 제자리에 복원해야 되고 수표교를 또 제자리에 이전 복원해야 돼요. 수표교는 지금 원래 청계천에 있던 게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장충당 공원에 가 있어요. 장충당 공원에 있는 돌로 만든 정말 멋진 다리 수표교를 청계천 원래 위치에 복원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수표교의 지금 길이가 청계천 길이보다 더 길어요. 지금 청계천을 직선화해가지고 폭이 똑같지만 옛날에는 수표교 자리에 폭이 더 넓었던 거죠. 그 수표교를 옮겨와서 제자리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측에 땅들을 다 사서 도로를 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4년 안에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복원도 하나도 안 하고 이 생태적인 복원도 하나도 안 하고 복원을 밀어붙이니까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이런 복원은 복원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민 대중들은 환호했던 거죠. 이명박 시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리한 분이죠. 그래서 뉴타운이 서울에서 시작이 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는 완전히 뉴타운 선거로 치러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장 후보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고 당선이 돼요. 서울의 25개 구청장을 당시 한나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0년까지 4년 임기 동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지만 생각처럼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구역 지정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 절대다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척이 돼요. 그죠?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열악한 데에서 재개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어야 재개발도 시작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열악한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돈이 되면 멀쩡한 것도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선거에는 뉴타운을 공약으로 당선된 많은 단체장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4곳만 지켰고 나머지는 전부 21곳은 민주당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2010년 선거가 개발 시대에서 재생 시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 대한 그 필요성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구청장,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발, 신개발이든 재개발이든 해도 이제 더는 안 되니까 이제는 재생으로 가자. 그래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죠. 이때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되죠. 14개 지역에서. 우리 청주도 있었나요? 선도사업? 어디죠? 청주는? 연초제사. 예. 그래서 14개 선도사업이 한 4년, 5년 이렇게 길게 쭉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그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이런 공약을 발표했죠.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요? 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시개발 제대로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어허. 비슷해요? 실제로 매년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게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선도사업,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재생시대로 넘어온 듯 하다가 몇 년 전 서울 강남 여기저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완전히 개발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제발 좀 지하개발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그냥 틈만 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지금 기후위기에 이렇게 땅을 파면 안 됩니다. 더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가? 2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야생 상태의 터전을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범해서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다 튀어나오고 있다. 제발 좀 야생 상태를 좀 내버려 둬라. 개발을 좀 그만해라 이런 뜻이고요. 2번째는 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합니다.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대부분 땅에 스며들었고 땅 밑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강과 땅 속의 물이 바다에서 만나서 다시 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줬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 지하 개발을 많이 하니까 터널을 뚫고 건물을 지을 때도 지하 개발을 하고 또 지하철을 계속 뚫고, 이것이 지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그만해라. 이게 전 세계의 지금 그 문제의식인데, 대한민국은 완전 개발 시대입니다. 어떻게 탄소제로를 하려는지 상상이 안 돼요. 계속해서 개발, 재개발, 지하 개발까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개발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 개발 시대 박정희 정부가 리드했죠. 속도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결과를 중시했어요. 과정보다 결과를. 특히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생각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것이 효율적이니까. 국토를 구석구석 골고루 한꺼번에 살리겠다가 아닙니다. 클 때를 클 놈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키웠어요. 현대, 삼성, 럭키, 금성 대기업들이 혼자 큰 게 아니에요.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큰 거죠. 왜 대기업을 키웠어요? 가난한 대한민국을 너네 대기업이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 생각의 이면에는 그렇게 대기업이 잘하면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먹여 살리고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라 이런 거였겠죠. 또 하나는 대도시를 키웁니다. 서울을 부산을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재정 투자가 경부 축에 집중됩니다. 그렇죠? 포항에, 울산에, 구미에 이 경부 축에서 빗겨난 호남 지역, 충청 지역에서 왜 거기만 투자하고 우리 지역은 소외하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둘려. 아랫목 따뜻해지면 운목도 금방 따뜻해질게요. 이런 논리였어요. 이게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은 아니다. 유독 대한민국이 이런 전략을 취했다. 독일은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국토도 크고 도시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독일의 100만이 넘는 도시는 딱 4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100만 도시가 10개도 넘을 거예요. 그죠? 독일은 예를 들면 베를린이 한 300 몇십만, 그 다음 뮌헨, 쾰른이 100 몇십만, 함부르크도 아마 100 몇십만, 프랑크푸르트도 60 몇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은 특정 도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저마다 짱짱하게 살아있게 하는 전략, 이를테면 균형 발전 전략을 택했다면 대한민국은 성장 거점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총량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선진국에 올라갔지만 지금의 문제, 격차와 차별과 편중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개발 시대에 있는 도시를 물건으로 보고 만듭니다. 마치 기계 만들듯이 빨리빨리. 그래서 개발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우리 재생 시대에는 더는 도시를 물건으로 보지 말고 이제 생명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청주 따로, 세종 따로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주에서 독도까지 우리 국토가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으로 보자.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몸 생명으로 보자. 그리고 나아가서 인격체, 사람처럼 보자. 우리 국토를. 저는 도시를 이렇게 좀 생명체로 나아가 인격체로 보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최근에 바꿨죠. 개조했죠. 이렇게 한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는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버렸어요. 그걸 할 때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추진했던 일이죠. 시민단체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 광장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바꾸냐.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정석 교수님은 이 광화문 광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광화문 광장을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얼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지금 칼을 대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면 칼을 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칼을 안 대도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를 또는 크게 보면 국토를 또는 지구를 생명으로 또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 도시를 여러분들을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청주를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청주를 여러분들이 키우는 돌보는 자녀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청주는 지금 안녕하신가? 안녕하지 않다면 어디가 지금 문제인가? 어딘가 아프다면 왜 아픈가?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그 청주라고 하는 생명체, 인격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를 기계로 보면 그거는 전문가들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도시를 생명이나 사람처럼 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도시를 생명으로 사람처럼 대하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토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머리는 지금 막 너무나 달아올라서 뻥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손끝 발끝은 피가 안 돌아서 괴사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고향 시골 마을에 가면 80 넘으신 어른들만 살고 계신 데가 태반이죠. 그죠?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시골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대로 20년, 30년 지나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인구가 0이 된 마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일본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민이 딱 한 명 남은 마을, 뉴스에 나오죠. 그런 시골 마을을 그냥 우리가 물건처럼 생각한다면, 그래, 용도 다 폐기하고 이제 지워버리고 나무나 심자 이럴 수 있겠지만, 생명으로, 그것도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비유하자면 내 왼발에 피가 안 든다고 잘라버리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오른발 자르고 왼팔 오른팔 자르고 머리만 남아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생의 문제는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 문제도 알고 답도 알 수 있다. 이 성장 거점 개발론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다. 성장 거점 개발론은 우리들의 국민들의 집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죠. 그죠? 저는 5남매, 저희 아버지는 9남매 막둥이셨어요. 이렇게 막 5에서 10명 가까이 아들, 딸을 낳는데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는 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구를? 맏아들을 키웁니다. 성장의 거점을. 그 맏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동생 돌보고, 여동생은 식모 살이하면서 또 오빠 뒷바라지하고 했던 거죠. 성장 거점 개발론은 대전제가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 자, 잔을 쭉 쌓아서 맨 윗잔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면, 그 다음 잔이 채워지고 또 흘러 넘치면 맨 아래까지 다 낙수, 그러니까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니까 조금만 참아. 아까 지둘려 이 말이 똑같아요. 경부축이 살아나면 나머지 호남, 충청도 살아난다. 이게 낙수효과인데, 실제로는 위에 잔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잔을 바꿔버립니다. 더 큰 잔으로, 더 큰 잔으로. 결코 낙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는 계속해서 넘치고 아래는 계속해서 결핍된 이 편중과 불균형이, 격차가 심화되는 게 지금 우리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성장 거점 개발론을 신봉하지 말고 이제 폐기하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비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생명체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 가장 결핍된 요소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게 리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물이 새어나오는 곳은 가장 낮은 곳으로 새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장 약한 곳을 살려야 우리 전체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특히 지방 소멸의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눈물겹게 겪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위기를 알아차립니다. 9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는 인구입니다. 인구. 일본의 인구 그래프예요. 지금 1억 한 3천 정도 되는 일본 인구가 불과 100년 전에는 3,300만 명. 그러니까 1800년대에서 190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일본의 인구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거죠. 급증한 거죠. 일본도 베이비 붐 세대가 있죠.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변화를 예상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2100년 일본 인구는 4,959만 명. 지금 1억 3천에서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8천만 명이 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지방 소멸로 비교될 것이다. 지방이 벅벅 지어질 것이다. 이런 위기를 90년대 후반 일본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 정부들이 알아차린 거죠. 결론은 막아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11년 일찍 2002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롯봉기 힐스 이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해요. 그리고 비판이 제기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이냐? 이게 대규모 재개발 아니냐? 여기 재개발해서 여기 채워지면 어디는 또 비는 거 아니냐? 이런 도시재생이 마치오 코아스 도시재생이라고 일을 벌이면서 오히려 도시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 그리고는 2010년대, 2014년에는 도시재생 이 특별법과 별개로 지방창생법이 제정됩니다.
소멸 위기 지방을 소멸에서부터 막고 창조적으로 살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사람을 초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2010년대부터는 지방 창생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지방을 살릴 거냐? 첫째는 사람을 보냅니다. 지역부흥협력대원을 선발해요, 국가가. 그리고 한 사람당 연봉 3, 4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해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준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테니까 뭐든 해라. 그리고 최장 3년 동안 연봉을 지급해 줍니다.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는 이 지역 부흥 협력대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지역에 이제 3년 뒤에는 정착을 하게 하는 이게 사람을 보내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고향 납세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제 뭘 하죠?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하죠. 비슷해요. 일본은 훨씬 일찍 2008년에 국민 누구나 자기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지정한 지방정부에 주민세 20%까지 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 절반 50만 원어치 그 지역 특산물로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듬해 주민세를 대부분 깎아줘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도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그렇게 돈이 지방정부에 쌓여서 이 돈으로 지방정부는 재생사업을 하고 그런 거죠. 지난 8월에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 출장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 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 우수 이 지역들을 좀 답사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관계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거였어요. 일본은 총무성이 2018년부터 3년 동안 관계인구 정책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관계인구는 뭐냐? 이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죠, 그죠? 주민등록 옮겨와서 여기서 살고 일하는 사람. 그런데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주 정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류 인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출퇴근하고 또는 뭐 업무차 출장 오고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인구를 또 관계 인구로, 아니 정주 인구로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류 인구와 정주 인구 사이에 관계 인구가 있더라. 이제 이게 착상이에요. 그래서 관계 인구를 더 많이 만들고 늘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주 인구로 올 것이다. 그래서 관계 인구를 늘리자.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 사업,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식 또는 뭐 저변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총무성에서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 이런 관계 인구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총무성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2020년 중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는 이걸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국가가 돈 들여서 뭐 사업을 했는데 명확한 성과가 나왔느냐 이런 비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 정부는 지금 엉뚱하게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탓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국토교통성에서 일본 국민들 대상으로 한 10,000명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관계인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15%가 관계인구로 답을 했어요. 꽤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총무성의 사업에 연관된 성과인지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총무성은 관계인구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 민간 쪽의 관계인구에 대한 생각을 또 듣기 위해서 이 소토코토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사시데 카즈마사 편집장을 만났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소토코토는 이제 일본의 각 지방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사시데 편집장 얘기는 총무성이 정책을 3년 하고 중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일본에는 지금 관계인구 붐이 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도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는 저 삿포로가 좋아. 나는 후쿠이가 좋아.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로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컬의 스포츠 구단들을 응원해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이 나면 로컬을 방문하고 그 지역의 물건들을 소비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젊은이들이 로컬을 좋아하는 관계인구가 되는 것이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간지가 나서, 좋아서, 멋져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붐이 일고 있는데 왜 총무성은 중단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계인구는 영어로 커넥티드 마인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곧 어디에다가 기고를 하나, 관계인구에도 기고를 하나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어느 출판사에서 커리어 우먼,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여성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대부분 도시에 사는 분들이에요. 도시에서 일하는. 로컬에 가서 살고 일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80명이 있다고 답을 해요. 커리어 우먼 80%가. 그런데 어느 로컬이냐 어느 지역이냐 물었더니 지역을 정한 분들은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지역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든 나는 갈 거다, 이런. 그래서 이 사실 편집장 얘기의 핵심은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거다. 이것이 관계인구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명확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커리어우먼들이 되게 대도시에서 직장에서 취업해서 또는 창업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대도시의 삶보다는 로컬의 삶을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관계인구다. 이런 그 긴 흐름 속에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이 지방 소멸 위기를 느끼고 국가와 지방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죠. 그 결과 지금 일본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단단해지고 있다. 로컬 지향의 시대,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다,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한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이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지금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인구의 유턴, I턴, J턴이라고 표현하죠.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유턴이죠. 고향 옆 동네로 돌아오는 게 J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로컬로 훅 들어오는 게 I턴. 이번에 일본에 가서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제 책에는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 일본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이 2019년에 나온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례 중에 한두 군데를 이번에 방문을 했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시마네현 오난정, 오카야마현 나기정, 이 두 지역은 초점이 출산과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오난정에 와서, 우리 나기정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는 리노베이션 스쿨의 이 근원지예요. 우리나라에는 리노베링 코리아, 리노베이션 스쿨 우리도 하죠. 이건 뭐냐면 청년들의 로컬 창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말하자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큐슈 원도심에 텅텅 비어있는 집과 가게가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도심에 비어있는 건물, 상가 건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정리해서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 건물들의 건물주들하고도 사전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도심을 돌면서 내가 어느 건물, 어느 가게에서 창업을 하면 좋을지를 구상하게 하고, 그런 창업에 대한 이 멘토들을 엮어줘서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금, 펀딩도 도와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창업 구상이 만들어지면 발표하게 하고 또 그거를 도와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게 안 해요. 기타큐슈시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야모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관리회사가 건물주들과 임대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창업하는 청년들은 이 관리회사와 재입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골에 가서 또는 원도심에 가서 창업할 때 내가 직접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건물주 하고 이런 계약을 맺는 건 엄청 힘든 일이죠.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을 체계적으로 돕는 사례들도 있고, 이게 지금은 전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몇 개 사례만 소개해드리면, 이 아베 아키히코라고 하는 이분, 이 도쿄에서 일본어 교사로 오래 살았다가 연봉이 뭐 1억도 넘었던, 근데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역보험협력대원에 자원해요. 일본의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연령 제한을 해요. 이 아베 아키히코 씨는 저보다 2살 아닌가 그래요. 제가 제 나이를 고백을 안 했죠?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62년생, 아마 60년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몇 년 전에 나이 제한, 되게 청년들을 제한해요. 39세가 되게 커트라인일 거예요. 그런데 야나가와라는 데만 딱 그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는 여기에 와가지고 카타로 베이스 30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요. 텅 비어있던 가게 건물을 고쳐서.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밥도 해먹고 온갖 재미난 일을 벌입니다. 이 재미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창업이에요, 창업. 그래서 야나가와시 다운타운에 많은 창업이 일어납니다. 빵집이 문을 열고,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고, 수제맥주집이 문을 열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후쿠오카로 다시 갔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이 소멸 위기, 이 지방에 가장 눈부신 사례가 바로 가미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미야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쿠시마현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한때는 인구가 2만 가까이 됐지만 지금은 6천이 채 안 되는 해발 1000m 고지대, 환경이 아주 좋아요. 삼나무가 울창하고 강이 흐르고, 이곳에, 이 산골 마을에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 회사의 위성사무소가 속속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 이 대도시에 근무했던 IT 회사 직원들은 정장 차림에 아침 저녁 1시간씩 출퇴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반바지 차림에 아주 편안하게 출퇴근 시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집이고 사무실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먹에 들어 누워서 일을 합니다. 워케이션이죠. 행복하게 일을 해요. 이 산골마을 가미야마에 오래전부터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이런 IT 유성사무소가 들어오고, 중장년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마을의 진화라는 책이에요. 이 스토리는 꽤 긴 스토리입니다. 30년 가까이 돼요. 그 인형, 앨리스 인형이 발견되고 인형을 돌려보내는 일부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고요. 제 유튜브 아까 도시의 정석에 이번 일본 출장 다녀와서 꽤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인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방문해서 이 다케우치 씨 만나가지고 우리 서울 시립대 이룸의 인형도 선물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산골 마을에 내년 4월에 학교가 문을 엽니다. 고등학교 3년 플러스 전문대 2년, 5년제 정규 학교입니다.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 전문 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40명씩 200명 정원이고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교강 사진을 이미 짰고, 학교 설명회를 했더니 수천 명이 입학을 원해요. 그리고 이 한 해 이 무상교육에 드는 돈이 우리 돈으로 230억 드는데, 요거를 이렇게 기부로 요청했더니 금방 채워졌어요. 이 학교는 뭘 가르칠까요, 학생들에게? 이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는 도쿄나 교토의 좋은 대학에 보내는 입시교육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 때부터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면 가장
행복할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아마 5년 동안 찾고 준비하고 해서 대학 2학년 마칠 나이쯤 되면은 당당하게 창업하게 하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제 추측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청년 또는 직장인 또는 예술가, 그 다음에 뭐 중장년들까지 이 산골로 초대했다가 드디어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부른다는 이 얘기를 듣고 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한 사람의 공무원의 지혜로 죽어가는 산골 시골 마을을 살려낸 좋은 예가 하쿠이시 미코하라 마을입니다.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전직 공무원, 지금은 이제 정년 70이 넘어 정년하신 분인데 패친을 맺어가지고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종종 뵙습니다. 승려 집안 분이고 젊어서는 방송국 작가로 일했던 분. 이분이 고향에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돼요. 하쿠이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직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돼서 가장 처음 벌인 일이 하쿠이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우주박물관을 지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나사의 러시아 뭐 항공우주국에 손편지도 쓰고 연락도 해가지고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할 물건들을 무상으로 또는 좋은 가격으로 받아서 마침내 박물관을 열어요. 코스모 아일 하쿠이라고 하는 우주박물관. 이 우주박물관에 매년 수십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노 조세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 이 두 가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빈집은행을 만들어서 집도 비고 논밭도 텅텅 비니까 주민들에게 외지 사람들을 좀 우리 받읍시다 설득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죠. 누가 올 줄 알고. 주민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전국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해서 뽑읍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엄청 홍보를 해요. 우리 미코하라에 이렇게 환경이 좋은 동네에 이런 집들이 있고 이런 논밭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살 사람들 신청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추려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다 들어보는 가운데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인상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다 보고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뭐 열 몇 가구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활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18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요. 이런 일들을 쭉 벌이다가 이 지역에서 나는 쌀을 제값을 받고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을 모집해서 다락문 주인 제도로 이 쌀을 비싸게 팔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코하라라고 하는 지명을 유심히 보니까 신자원이에요. 신의 아들이 사는 동네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 동네에서 재배한 쌀은 신의 아들에게 팔자. 이런 또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황에게 쌀 납품을 시도하다가 실패.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신의 아들 교황청에다가 이 미코하라 쌀 납품을 시도합니다. 손편지를 써요. 교황성하. 우리 일본의 작은 이 마을은 신의 아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이 뜻을 가진 곳인데 정말 청정한 물로 그리고 고시히카리 일본 최고의 품종의 쌀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이 쌀을 교황청에 납품하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청에서 오케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 천주교 성당이나 또는 단체가 행사를 하면 미코하라 쌀을 엄청 이제 주문을 했겠죠. 소문이 나니까 부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미코하라 쌀을 좀 받고 싶다고. 그때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박물관에 물어보십시오. 아니 백화점에 물어보십시오. 근데 백화점이 납품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백화점에 계속 전화를 하니까 뭔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백화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코하라로.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래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는 또 쌀로 술을 만들고 마르비토라는 최고급 일본 술을 만들고 그리고 이 쌀의 품질 관리를 인공위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유성 사진을 찍어서 쌀에 이 성분 분석을 해보면 단백질이나 이런 성분들이 제대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쌀은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을 벌인 사례입니다. 이 닭가노 주생 이야기는 하도 저도 감동이어서 제가 따로 한 5곡지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분들에게 좀 널리 퍼날 해주세요. 아셨죠? 공무원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해줄 수 있죠. 이번에 방문했던 또 한 곳이 아와지시마, 아와지섬입니다. 아와지섬도 아주 감동의 스토리예요. 아까 그 카미야마는 오미나미 신야라고 하는 지금 이제 70살이 넘은 굉장히 유능한 리더의 역할이 있었고, 이 아와지섬은 야마구치 구니코라고 하는 지금 50대 후반 여성분, 이 한 여성이 이 일들을 이끌었어요. 놀라운 참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본인 스스로 아와지를 일구는 여자라고 명함에도 써붙이고 다니는 야마구치 구니코. 이 아와지 섬은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섬인데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섬을 떠나요. 대학에 가려고. 그리고 취업하느라 섬에 안 돌아와요. 야마구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사카로 대학을 갔고 미대에 졸업하고는 타일을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2005년. 그리고 아와지 고향에 귀향을 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인재들을 아와지 섬으로 초대하자. 우리 섬에 와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자. 창업, 취업하게 하자.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야마구치는 섬에 돌아와서 인재들을 섬으로 초대해서 취업 또는 창업하게 하기 위한 첫 단계 일을 벌입니다. 이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인재들을 섬에 초대해서 취업 창업하게 하는 거 한순간에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맨 첫 단계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한번 야마구치 구니코로 빙의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수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환경을 조성한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 건강한 먹거리. 예. 그것도 조금.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인터넷 기반? 그거는 이제 가미야마가 그걸 했죠. 네.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와지시마 아트 센터를 만들어요. 본인이 센터장이 되고 아와지시마 아트 페스티벌을 매년 여름 시작해요. 여름마다 섬에 예술 축제를 열고 예술가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 동안 오겠죠. 그러니까 2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축제를 위해서 와요. 그렇게 인재들을 서로 초대하고 연결하고 만난 다음에 2단계로 하는 일이 아와지 섬에는 3개 지자체가 있어요. 지방정부가. 이 3개 지방정부를 설득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이 이 지방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요. 거기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신청해서 뽑혀요. 그래서 2년 동안 국비를 받고 섬에 다양한 취업 창업을 해요. 그리고 성과가 좋으니까 다시 2년 연장. 그래서 총 4년 동안 국비를 받고 엄청난 창업을 해요. 굉장히 이 야마구치 저도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가장 강점이 뭐냐면 사람 관계를 잘 맺어요. 한 번 이 사람하고 알게 되면은 도망을 못 가. 저희가 일본에 가서 점심 때 야마구치 선생 집에 가서 그 전에 이제 만났던 곳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맥주 캔을 이만큼 꺼내와요.
제가 맥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 막걸리를 꺼내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온 거를 알고 이런 거를 대접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이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사람도 아와지 섬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오사카, 이 사람은 사누키 우동의 이 본거지 카가와 다 이 아와지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각각 고향은 그렇고 대학 때 이제 농대에서 만나서 커플이 된 결혼해서 아와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야마다 육고 부부 지금 농원을 하고 있고 뭐 딸기나 이런 걸 키우고 부인은 잼을 만드는.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가 이 소멸 위기를 가장 크게 느껴서 2017년부터 도시청년시골 파견제를 합니다. 1인당 3천만 원을 줘요. 커플이 오면 6천, 팀으로 오면은 최다 5명, 1억 5천. 그리고 최장 2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뭐 하라고? 창업하라고. 도시청년이 경북 시골에 와서 창업하라고. 리플레이스 팀 5명, 같은 대학 선후배. 이 친구들은 문경에 와가지고 화수원이라고 하는 카페, 스테이,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옛날 양조장 건물을 고쳐가지고 정행소, 그러니까 여행 안내소 겸 카페, 문경 여행의 거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 앞에 건물을 또 고쳐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복고풍의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 이 리플레이스 팀이 하도 이런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작년인가요? 일본의 호텔 그룹이 이 팀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시로부터 경북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딱 2년이에요. 2년 뒤에는 독립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이제는 일본 그룹이 이 인수를 한 거죠. 일본 그룹의 일원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전공해서 영천에 창업한 사례입니다. 플레이서스. 정 대표는 건축과, 건국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간사함건축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에 10년을 일합니다. 10년 뒤에는 독립을 처음부터 꿈꿨어요. 그런데 운 좋게 8년 차부터 3년 동안 회사에서 기획실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획실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이 모듈러 하우스예요. 목조 조립식 주택이죠. 이동, 해체, 조립이 가능한. 그래서 그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영천에 내려와서 창업한 거죠. 이런 모듈러 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획, 설계, 시공, 인허가 해주는 일도 하고 또 이런 멋진 건물을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설치해서 이벤트 공간으로 대여 사업도 합니다. 정 대표 부인이 컨텐츠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서로 잘 콜라보를 하는 거죠. 영천에 수제 초콜릿 가게를 창업한 두 사람, 제주도 우도에서 처음 만나요. 그리고 5년 동안 일하면서 친구가 됐고, 이 오른쪽 김은경 씨는 초콜릿 매니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탈이 나고 초콜릿을 끊었죠. 끊었더니 너무 힘들고 초콜릿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설탕 성분을 넣어서 만든 이 일반 초콜릿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당분으로 만드는 수제 초콜릿은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런 수제 초콜릿을 제주도에서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 배우고 드디어 영천에 창업을 해요. 그래서 영천 유일의, 아니지, 경북 유일의 수제 초콜릿 가게를 엽니다. 잘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기계들이 홀랑 탔는데 영천시와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렇게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경상북도 시골에서 창업한 청년들 직접 제가 찾아가 만나서 인터뷰한 얘기들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연구년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교수가 연구년 때는 수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작년에는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4군데에서는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지역을 도는 이유는 지역에서,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직접 찍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그리고 유튜브를 본격화한 겁니다. 한 해 동안에 구독자가 한 1,400으로 늘었고 영상도 170개 정도를 찍어 올렸죠. 왜냐하면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동에서 한 달 살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동은 저나 제 아내나 연고가 없는 곳인데 우연히 달마중 행사,
이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키트들을 나눠주고 섬진강 변에 모래밭에서 이렇게 맨발로 강 모래사장을 걷게 하고 또 해가 지면 커다란 달 모양 등 주변에 둘러앉아서 1시간 정도 공연을 감상하고 그리고 절정은 여러분 그대로 누워보세요. 깔개 위에 누워요. 그러면 하늘에 달이 떠오르죠. 그때 이제 월광 소나타를 틀어줘요. 그런데 1악장, 2악장, 3악장 한 15분을 틀어주는데 아따 하동 정말 좋구나.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남해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 하동이 좋아서 한 달을 작년에 제일 먼저 살았습니다. 악양이에요. 악양면 최참판택이 있고 여기가 이제 달마중 행사하는 섬진강 이쪽으로 하면 지리산. 하동에서 만난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놀러와는 그 달마중 행사를 지금 그 기획해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입니다. 놀러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의 별상을 받은 협동조합이 작은 회사인데 아주 놀라운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 회사를 놀러와를 만든 분이 조문환 대표인데 조 대표는 하동군 악양면 공무원 출신이에요. 악양 면장까지 했다. 그런데 정년 7년을 앞두고 공무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주민들과 함께 여행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달마중도 하고 지금 이 놀러와가 만든 히트 상품이 차마실입니다. 차마실. 청년들이 하동에 오면은 차를 내려 마실 수 있는 키트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키트를 들고 이런 멋진 차밭에 가서 쫙 펼쳐놓고 차를 내려 마시고 사진 찍고 차와 청년들을 이렇게 연결해준 요 고매감의 서은기 대표는 한 달 저에게 집을 공짜로 제공해준 분. 고향을 떠났다가 부모님이 나이 드시니까 부모님이 운영하던 농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면서 부모님은 안 하셨던 식당을 창업합니다. 고매감이라는. 여러분들 하동 특히 악양에 가시면 이 고매감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끝내줍니다. 잘하고 있죠. 또 수제버거 가게를 창업한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동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동 놀러와 협동조합에 일하는 젊은 PD 두 사람 청년들 30대 안팎 부산 청년이고 여기 진주 출신인데 왜 이 사람들은 대도시 또는 대기업이 아닌 이 시골의 작은 회사에 취업해 있을까? 엄청 행복하대요. 행복한 이유를 물으니까 가장 행복한 이유를 꼽자면 집이랍니다. 집. 처음에는 집을 구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농산어촌 시골에 빈집 많은데 청년들이 와서 살 집은 없어요. 그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여곡절 그때 좋은 집을 구했죠. 양 PD는 화계 입구 언덕배기에 대지 100평 1층 단독주택에 혼자 삽니다. 전세 9천. 그런데 8천을 청년 전세대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저택에 사는 주거비용은 10만 원 월. 행복하대. 그리고 요 위에 이 전 PD는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살고 있는데 월 25만 원. 그것도 대부분 월세 대출 지원을 받아서 따로 주거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집을 계속 고쳐요. 좋다고 합니다. 이 시골 마을과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특히 빈집들, 빈가게가 많은 곳을 재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마을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개마을에는 지금 마을 주민들이 마을호텔 준비를 꽤 오래 해와가지고 내년에는 문을 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은 한 건물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들을 고쳐서 숙박 공간으로 바꾸고 또는 찻집으로 바꾸고 식당으로 바꾸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작년이죠. 출간한 책. 우리나라 마을호텔 6군데 사례를 소개한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하동 한단살이 끝 무렵에 하동 군수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동에서 행복했는데 딱 하나 문제를 풀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죠.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구례구역에 내려서 악양까지 오려면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차 갖고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구례군과 하동군이 협력해서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아골, 화계, 악양, 하동, 읍까지 도로 다 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BRT, 친환경 버스를 운행해달라. 그리고 화계 계곡 길죠? 악양도 깁니다. 여기만 뱅글뱅글 도는 미니버스를 운행해달라. 또 여기 어딘가에 내려서 또 마을 안에까지 꽤 걸어서 가기 먼 거리는
전기 자전거, 공공 자전거를 좀 여기다가 배치해달라. 그래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관광도 되고 생활도 되는 도시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 달살이는 전남 목포였습니다. 목포 한 달살이로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괜찮아 마을. 청년들을 목포로 초대해서 정말 이름처럼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 있는 동안. 근데 그런 삶을 평생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청년들이 목포에서.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만 살았을까? 이 일기 괜찮아 마을 청년 30명의 6주를 기록한 영화가 다행이네요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이 행자가 행복의 행자가 아니라 길행자입니다. 결국 괜찮아 마을에서 머무는 동안 청년들은 길은 많구나.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아주 많구나. 내가 못 봤을 뿐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는 이 괜찮아 마을을 거쳐간 여러 청년들 가운데 지금 한 30명 정도는 목포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또 하나 목포에 관심을 갖게 했던 계기는 건맥입니다. 건맥. 이 전국 어디나 치맥이 있고 제 고향 전주에는 가맥이 있죠. 가게맥주. 그런데 2018년 목포 원도심 만호동 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건맥이 떠오른 거예요. 만호동은 우리나라 최대 건해산물 도매상가입니다. 옛날에는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가게 하나의 매출액이 뭐 100억대입니다, 거의. 큰 데는 뭐 수백억 되고. 그런데 지금은 밤이 되면 깜깜해요, 여기가. 다, 여기 장사하는 분들은 밤이 되면 다 가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건어물과 맥주를 한번 엮어보자. 그럼 뭐 수천 명이 찾아오니까, 그래, 해보자 해서 건해산물 상가 상인들 10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산 겁니다, 통으로. 밤이 되면 깜깜한 이 거리에 갑자기 맥주집이 문을 연 거죠. 펍이. 그리고 2층, 3층은 스테이. 객실이 11개입니다. 뭐 주말에는 꽉꽉 찹니다. 제가 이 202호에서 한 달을 살았죠. 맥주 가게 2층 집에서 한 달을 사니까 매일 밤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뭐 술을 워낙에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 목포 원도심도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두 군데인가요? 잘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내려와서 창업한 6 청년들이 창업한 유 컴퍼니 사례, 그리고 평생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살다가 부부와 함께 목포 여행을 처음 왔다가 목포에 홀딱 반해서 지금 고회 책방을 유지하는 또 중장년 등등 많은 분들이 목포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포의 가장 장점은 가까워요. 철도역에서 내려서 15분 걸으면 여객터미널이 나오고 만호동이 나오고 근대거리가 나오고 굉장히 가깝죠. 목포는 선도사업 목원동에서 처음 시작했고 선도사업의 성과가 48개 청년 창업, 가게 창업, 그리고 14개 게스트하우스 창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예요. 국토부 평가에서는 아주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데 목포는 걷기 편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자전거를 샀어요. 중고자전거. 그랬더니 뭐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목포는 또 성대모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별로 안 닮은 여러분의 DJ 그 김대중 선생님 관련 그 장소들이 많죠. 노벨상 기념도 있고 청년 김대중 공부방도 있고 그다음에 북교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다니면서 목포를 잘 보냈죠. 서산동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동네죠. 보리마당 연인의 슈퍼 있는 곳. 목포는 뭐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목포의 또 하나 좋은 점은 신안군 섬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초 비금도에서는 섬마을 인생학교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섬에서 힐링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멋진 또 이 자산어부 촬영지도 있고 그리고 전어를 잡는 걸 저는 처음 체험해봤어요. 그물을 펴서 바닥을 훑어오니까 전어가 엄청 잡히더라고요. 오연호 대표가 지금 인생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님은 제가 직접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머리가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신안군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외지에 있는 인재들 또는 컨텐츠들을 아주 과감하게 초대합니다. 1도 1뮤지엄 사업하죠. 섬 하나마다 박물관 하나씩. 자운도에 가면 조개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비주얼이 엄청나요. 이게 다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가진 분들에게 섬에 군에서 박물관 지어주고 컨텐츠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이런 식이죠. 순천은 도시재생 사업 잘한다고 워낙에 소문난 데죠.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당이 담을 허문 것. 되게 종교기관은 재생사업에 비교가 있는데 성당이 담을 허물고 그 옆에 아파트 단지도 담을 허물고 이러면서 이 지역이 엄청나요. 여기 저전동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을 정원을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참여를 해요. 재생사업. 그래서 운동장을 이렇게 아이들 뜻에 맞게 바꿔주고 놀이터도 바꿔주고 지금 건물 이 텅텅 비어있는 교사 한 동은 리모델링해서 이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재생사업이 꼭 그냥 공공기관, 공공장소, 거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순천의 도시재생을 이끌었던 팀장, 또 장성혜 국장은 요즘 책 내가지고 유명해졌고, 팀장과 과장님은 승진해서 기획실에 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잘 하고 있죠. 강원도 동해시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오래된 이 관사 사택, 지붕이 붙어 있는 이런 건물들을, 비어있는 건물들을 발견하는 족족 동해시가 사들입니다. 사가지고 잘 고쳐가지고 이렇게 로컬 스테이로 활용하는 것. 사람이 없는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초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초대받은 사람이 와서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집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이러지 말고 지자체가 이런 스테이를 많이 확보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죠? 전주에서도 한 달 살이를 했죠. 모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잔치도 주민들이 베풀어주고. 전주 한 달 살이 가장 저한테 보람이 있었던 것은 매주 화요일 독서 모임. 오후에는 어린이들과 했고 저녁에는 어른들과 했습니다. 어른들과 처음 읽은 책,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앙제에서 중소도시 미래를 보다. 일본인 저자 두 분이 쓴 책이에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는 다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소도시들은 왜 죽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을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한 책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중교통. 지방 작은 도시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가장 첫 번째가 아주 원활한 편리한 대중교통이다. 이 대중교통은 시내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연결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료 자전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권도 중요하죠. 또 프랑스는 빈 상점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1년, 2년 빌 때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돼요, 건물주가. 그런데 3년째 비면 재산세의 10%를 빈 상점세로 내야 돼요. 4년, 5년 되면 점점 할증이 올라가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건물주가 당신 가게가 비면 당신 세금 더 내야 돼. 이 얘기는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가게를 빚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선매권 제도도 있어요. 상점 선매권 제도.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가라고 딱 정해놓은 데에서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지자체가 먼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본이 초토화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이런 제도들이 있다. 우리 분야의 이 마스터 어바니스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 코디 같은 여러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도 있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전주에서 한 달 살면서 제가 가장 황당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던 순간은 군산에 강의를 하러 오후 2시에 가야 돼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찾아보니까 낮 시간 배차가 아예 없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화가 나서 원광대학교에 있는 도시공학과 제 친구 교수한테 물었더니 전주, 군산, 전주, 익산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원활해지면 원활해질수록 익산 인구가 전주에, 군산 인구가 전주에 뺏기기 때문에 연결을 원활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자 먹었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전주 시장님도 오랜만에 면담을 했는데 시청 로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주 시청 로비는 도서관으로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인문의 도시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동네 책방을 위한 공간도 주고 전주시가 운영하는 이런 그 공공시설의 카페는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잔디광장 옛날에 텅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놀이터로 바꿔놨어요. 시청 앞 광장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맨날 와서 놉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저만 알던 거인 동화책 생각나시죠? 예, 막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봄이 안 오는데 애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봄이 찾아오고 서학동 예술마을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천만 건너가면 굉장히 지금 그 멋지게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우주피스 공화국이 떠올랐어요. 우주피스 공화국 들어보신 분?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 아까 소개했던 수도에 가면 97년 4월 1일 만우절 날 예술가들이 한 1000명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우주피스 빌리우스 한쪽 외곽에 그 사람들이 독립공화국 선포를 합니다. 우주피스 우주는 강이라는 뜻이고 피스는 건너. 우리는 강 건너 독립공화국이다. 예술가들이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헌법도 43조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장관도 뽑고 군인도 무려 11명이나 뽑고 건국기념일 날 이 천사상 앞에 광장에 수도꼭지에서는 맥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서학동 예술마을이 우주피스 공화국 그 좀 필이 좀 나서 제안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전주는 또 책의 도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서관들, 팝업책만 있는 도서관, 또 이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도서관에는 희귀책들이 많아요. 비거북 같은.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의 관행을 깨버린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 칸막이 없는 도서관. 이 도서관 3층에는 책 가장 안 읽는 12살, 16살 거의 우주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평화동에 가면 시집만 1800권이 있는 시집도서관도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요즘에는 도서관 순례도 전주의 여행의 묘미. 강릉도 한 달 살이를 했는데 강릉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이 나주에도 또 재밌는 이런 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는 3917 마중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문제를 풀 건가? 저는 108수 지역 민국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100만 명씩 수도권을 떠나서 탈출해서 이 로컬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주민인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의미죠. KBS의 그 쌤과 함께인가요? 초대받아서 방송을 엊그제 했더니 세상에나 댓글이 악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시립대 교수 너 나가라. 너는 안 가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이 새 흐름을 저는 생각합니다. 새 흐름. 청년들의 창업은 이미 시작됐어요. 로컬 창업은. 가장 제가 기대하는 건 제 연배들 60대 안팎 이미 정년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이 굳이 서울 수도권에 남아있지 말고 고향으로 또 로컬로 오자. 그래서 남은 여생을 우아한 조연으로 더 행복하게 존재감 드러내고 살자. 세 번째는 아까 일본 카미야마처럼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로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로컬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로컬 리퍼블릭의 총화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로컬을 지금 단체라고 불러요.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리고 정치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정당이 다 해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 당이 공천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군의원도 되고 저쪽 지역은 저쪽 당이 공천하면 다 되고 이거는 민국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국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딱딱 시장으로 군수로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진안군 전라북도죠. 전전 군수선거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흠결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 후보가 2% 차로 간신히 이겼대요. 불과 몇 표 차 아니죠. 그죠? 진안이라고 하는 데는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유일의 고원.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안 돼지고기가 엄청 인기잖아요. 그죠? 이 진안에는 과거부터 귀농 인구들이 많아요. 또 귀촌 인구들이 많아요.
그런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사람들 중에 5천 명만 야 우리가 한번 진안을 우리들의 민국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해 온다면 지금 지난 인구 2만 4천 유권자 수가 아마 2만 몇천 될 거예요. 그 5천 명 중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1%만 안정적으로 점유한다면 진안은 민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군이 있어요. 전라북도 남원시, 전남 구례군, 그리고 경남 하동, 산청, 함양. 공통점이 지리산입니다. 굉장히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지리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남원에서 하동 또는 남원에서 산청 가려면 엄청 불편해요. 만약에 이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이런 환상형 BRT를 운행한다면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20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200km 정도 되니까 한 바퀴 도는데 아마 2시간 또는 3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아까 조문환 대표가 한 바퀴를 일부러 돌아봤대요. 대중교통만. 하루 꼬박 걸렸고 여차하면 이틀 걸린대요. 만약에 이런 BRT가 다닌다면 남원에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이 BRT를 타고 하동에 와서 오는데 아마 1시간도 안 걸리겠죠. 그죠? 친구를 만나서 제철국에 소주 한 잔 마시고 BRT를 타고 집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5개 시군은 마치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2호선 지하철이 이 서울의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처럼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이 깡패처럼 덩치가 크니까 지방에도 덩치를 키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게 메가시티 주장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서울 깡패, 수도권 깡패하고 맞짱 뜨려고 지방에 깡패 만들면 그 깡패가 주변 다 빨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덩치 키우는 메가시티보다 연결을 강화한 소도시 연합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산 가기 힘들어서 결심한 게 바로 전북 BRT입니다.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어요. 광역시도 없어요. 전라북도는. 이 14개 시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 2개, 3개,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 하나, 그리고 전주 외곽 하나, 이렇게 한 5개 노선을 BRT를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전주 한 달 살이 하면서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청년 모종이라고 하는 느슨한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데 서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모임을 전주에서 했어요. 자, 완주에 있는 청년이 진안에 있는 청년들이 와요. 전주에. 와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술 한잔 하려고 하다가 저녁 9시가 되면 짐을 쌉니다. 왜? 버스가 끊기니까. 그래서 좀 더 늦게까지 있으려면 차를 가지고 와요. 술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사이다로 배 터지게 사이다만 마시는. 이게 지금의 문제인데 이게 다닌다면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접지자체 간에 인구 따먹기 게임을 해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라북도 14개를 BRT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너는 익산 시민, 나는 전주 시민, 너는 진안 군민 이러지 말고 우리는 다 전북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전북이 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탈수도권은 100탈수하는 수도권에서 옮겨오는 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으로 오세요. 전북 민국으로 오세요. 전북에 오시면 예전 같으면 진안을 선택하면 진안만 가졌지만 지금은 진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13개를 덤으로 드립니다.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이번 도지사 선거에 당선된 분께 도청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거 좀 꼭 해주시라. 도의회에서는 초대해가지고 의장님이 도의원 40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또 공감을 해주셔요. 전라북도가 이 BRT를 하루속히 운행하면 좋겠다. BRT는 도로를 새로 뚫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도로는 다 나 있습니다. 그 위에
노선 결정하고 정류장만 만들면 돼요. 그죠?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 명함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제 명함에 제가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맨 위에 이렇게 한자 5글자를 쓰고 다닌 지 꽤 됐어요. 소다연강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수는 많아요. 우리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섰지만 빨리빨리 그리고 결과 중심 그리고 성장 거점 이런 것들이 후유증을 물려줘서 지금 우리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고치는 거를 누가 고칠 건가? 우리가 좋은 대통령 뽑으면 좋은 장관 또는 좋은 시장이 딱딱 고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나오겠죠? 최근에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사람,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고, 이 데이빗 커틀러라는 사람도 같은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은 진보, 이 사람은 보수. 이 두 사람이 코로나를 맞는 전 세계 도시들에 대한 책을 쓴 게 도시의 생존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사를 부탁 왔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내린 결론은 결국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입니다.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본래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늘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결국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을 잃은 겁니다. 내 새끼만 잘 되면 상관없다. 이런 미친 교육을 계속 우리가 소비해 주니까 이 교육이 계속 가는 거고. 61%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있어요. 내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미친 집값이에요.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61%가 원치 않는 것을 대통령이 장관이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다시 찾고 그리고 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